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오늘 토요특별판에서는 실화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발굴하는 기자 출신 창작자와 책을 출간한 현직 기자 두 분을 모시고 논픽션 스토리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스토리 고나무 대표, 경향신문 전현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동료 기자로만 이렇게 선후배로 이렇게 뵙다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그것도 주제가 또 논픽션, 뭔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만나니까 긴장도 되고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 고나무 대표님은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네, 바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5월부터 네, 인사 한번 더 할까요? 네, 웹소설 웹툰 기획사 팩트스토리 고나무 대표입니다. 불러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바쁜 여름 보내고 있고요. 지금 6년째 스토리 기획사 웹소설 웹툰 기획사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5월에 또 다른 논픽션을 발간했고 또 저희의 지금 핵심 사업인 웹소설 7월에 현대 판타지 웹소설을 카카오 페이지에서 론칭했고요. 또 다른 신작을 또 9월에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바쁘네요. 여름 휴가 못 갔다 왔습니다. 제가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팩트 스토리를 검색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은 외견상의 화려함에 네. 다양한 웹소설들이 많이 등장을 하던데 네. 제 눈길을 끌었던 거는 검찰 수사관을 주제로도 웹소설을 출간하고 계신 모양이죠? 네. 3년 전에 론칭한 네이버 시리즈에 공개한 웹소설인데요. 일단 돈 주면 홈페이지는 예쁘게 나오고요. 참고하십시오. 네. 저희 팩트 스토리의 이름에 팩트가 들어가 있듯이 현실의 소재를 많이 활용한 판타지 픽션이 저희 웹소설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관이라는 현실에 존재하는 좀 독특한 직업이죠. 네. 구 기자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검찰 수사관의 독특한 직업이 실제 업무를 소재로 한 현대 판타지 남성향 웹소설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전현진 기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일 열심히 하나 했더니 최근에 책도 출간을 하셨던데 네. 뽕의 계보라는 책 언제 어떻게 출간하신 거죠? 이게 사실 제가 회사 일과 함께 한 거라서 네. 이 책을 정정해 출간하는 주십시오. 회사 작업 일입니다. 역시 회사 일의 일환으로 한 네. 것이었고요. 제가 처음 이런 마약을 주제로 한 논픽션을 써봐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법원 출입 기자였을 때였던 2021년이고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한 건 2022년 뉴 콘텐츠 팀에서 일할 때 그때부터 좀 이게 고나무 대표님이 하셨던 공모전에도 내보고 그러면서 그런 작업들을 거쳐서 제가 뉴 콘텐츠 팀에서 일할 때 새로운 어떤 콘텐츠를 발굴해 보자라는 어떤 회사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모두 다 전현직 기자 출신이다. 이런 점을 추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장르로 얘기하자면 논픽션 창작자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고나무 대표님부터 논픽션 창작자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으로 들리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하시게 된 겁니까? 네, 저는 기자를 13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논픽션이라는 단어부터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논픽션이란 말은 사실은 어떤 것도 정의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픽션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우리 한국의 출판 시장에서는 논픽션은 보통 에세이형 논픽션을 말합니다. 근데 저희 팩트 스토리와 제가 과거부터 집중하고 있는 논픽션은 미국이나 일본의 출판 시장으로 치면 인물 전기나 르뽀 또는 회고록 같은 장르이고요. 한국 출판 시장에서 좀 약합니다. 스토리형 논픽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은 아니고 탐사보도에 준할 만큼 깊이 있고 밀도 있게 취재를 하되 그것을 기성 언론의 스트레이트형 보도보다는 사람에 맞추어 그 팩트를 훨씬 더 스토리의 관점을 가지고 재구성한 작업 출판 장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없는 장르를 발명하지는 않았고 한국에 비해서 미국이나 일본에 조금 출판 시장이 발달한 장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자를 12년은 했는데 구 기자님만큼 훌륭한 기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단 하나 제가 좀 차별적인 고민을 가졌던 것은 다른 저희 동료 기자들에 비해서 오래 취재해서 길게 쓰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현진 기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같은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업력을 제가 좀 아는 편 아닙니까? 보면은 전현진 기자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출입을 할 때도 남다르게 아까 고나무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같은 사건을 밀도 있게 길게 쓰는 시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반발에 부딪힌 적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 그걸 어떻게 보면 창작자의 꿈으로서 다시 좀 실현하고 계신 건데 언제부터 이런 글을 써보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까? 물론 앞에 계신 고나무 대표님이 현직 기자셨을 때
뭐 이런 쓰셨던 기사들이 뭐 일단 어떤 사실 저희들이 많이 쓰는 기사들은 주인공이 없잖아요. 한 주인공이 이야기를 이끌어간다는 것보다 어떤 사건을 돌발적인 어떤 툭 던져놓고 어떤 새로운 팩트를 던지는 것이었는데 뭐 제가 뭐 언론사를 준비하던 시절이나 이럴 때부터 뭐 그런 종류의 기사들 뭐 고나무 대표님이 쓰셨던 뭐 이런 기사들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컸고 제가 실제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뭐 쓰는 많은 기사들이 너무 쉽게 이 복제가 되는 거죠. 복제가 되는 것에서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고 그러니까 좀 색다르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오리지널리티를 갖추면서 독자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네.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논픽션에 관심이 있는 기자들이 모여서 쓴 책을 최근에 읽어보니까 여러 사람들 인터뷰를 했던데요. 네. 그 전현희 기자의 동료인 조문희 기자가 쓴 챕터를 보면 네네네. 그 이범준 사법전문 기자가 네. 이분이 논픽션으로 또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이분이 아, 보면 그럼요. 기사와 논픽션의 차이는 뭘까? 여기에 대해서 하하 웃으면서 농반 진반으로 분량 차이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예. 분량 차이 아닙니까? 네, 분량도 분명히 차이가 있죠. 네. 네, 맞습니다. 길게 쓰면 논픽션이 됩니다. 이건 뭐 농담이고요. 네. 그 이범준 작가님 이 농담이 약간 섞인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취재의 밀도 어떤 방식으로 취재하느냐 똑같이 취재의 스킬을 구사하더라도 제가 추구하고 있는 또 이 책이 추구하고 있는 스토리형 논픽션의 경우에는 취재의 스킬 자체가 다르진 않은데요. 취재의 목적과 방향, 즉 관점과 접근의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좀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하면 스토리텔러의 가슴을 가지고 스토리텔러의 눈을 가지고 손발은 탐사보도 기자처럼 네, 이렇게 좀 뭐 있어 보이게 그 스토리텔러의 눈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딱 다가오는 게 저도 이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한다는 게 기존에는 팩트를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주의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 보면은 기존의 기사 같은 경우는 재미가 너무 없어가지고 사실은 독자들을 많이 못 모으는 속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이제 스토리텔러로서 논픽션 작가라고 한다는 것은 그런 창작자로서의 재미를 갖춰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강을 하십니까? 일단은 질문에 뭐 인터뷰를 한다든가 어떤 사안을 취재할 때 질문이나 뭐 보는 시선의 각도를 조금 더 틀어보는 것들이 중요한데 뭐 예를 들면 어떤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하면 뭐 일반적인 기사는 어떤 범인의 동기를 갖고 뭐 이런 짧게 강렬한 팩트를 찾아내는 것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런 스토리적 관점이라면 이 인물의 어떤 사연 왜 이런 인물의 어떤 동기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듯한 어떤 갈등의 구조들을 취재하는 것에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재하는 분야가 뭐 어떤 뭐 흉기가 어떤 것이냐보다는 무엇이 이 사람을 이 살인의 배경으로 이끌어 왔느냐 뭐 이런 좀 저에게는 어려운 질문이지만 네. 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의 저서로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네. 그 최근에 출고한 뽕의 계보라는 책이 있잖아요. 예. 그런 각도에서 그럼 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경주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 뽕의 계보는 히로뽕 유통의 역사를 취재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흔히 저희 뭐 많은 기자들이 다루는 히로뽕 유통에 관한 기사들은 뭐 히로뽕에 중독돼서 재활 치료에 힘든 일을 겪는 중독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뤘는데 이 책은 히로뽕 유통이라는 것을 하나의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보아서 누가 이것을 판매하고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라는 그렇게 그런 유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서 이것이 어떠한 발전 과정을 거쳐서 한국에서 퍼져나가게 되었고 지금 현재 모두가 알다시피 이런 마약에 관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주안점으로 가졌던 것은 아까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인물들이 이 유통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좀 찾아보려고 했고 그러자니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는 마약왕이 누구인가 이 마약왕들은 어떤 사람인가 마약왕들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좀 주관점을 갖고 보게 됐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약왕을 이제 찾아 나섰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논픽션이기 때문에 실제 인물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처음에 발단적으로 어떤 네. 사람을 만난다고 타겟팅을 했을 때 네.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찾은 겁니까? 일단은 누가 마약왕인지 잘 모르죠.
아무것도 없었을 땐. 그러니까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선에서의 마약에 관련됐던 사람들을 찾아보게 되는데 재판에서 만난 증인, 뭐 그 마약 재활 활동가들, 뭐 변호사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냐, 뭐 누가 1번이냐, 뭐 누가 마약왕이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씩 하나하나의 단계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적 네트워크가 워낙 치밀하고 신뢰가 중요한 업계이다 보니 이 사람들을 소개를 받으면서 하나하나씩 정점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의 일종의 뭐 신뢰를 얻게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책에 이제 소개 글에도 보면은 네. 그 40여 명 가까운 유통업자를 만났다고 되어 있는데 본인의 이제 말씀에 따르면 네. 찬찬히 상선으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가장 마지막에 만난 사람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 마지막 단계가 한 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정점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의 마약왕이 있어서 모든 마약 업계를 주무르는 그런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고 여러 한 뭐 4-5명 한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우리나라의 큰 거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를 직접 만난 셈이고 아, 절반을요? 뭐 한 4-5명 정도에 만났고 그 사람들의 바로 밑에 하선인 나름대로 상급 유통업자들도 만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이런 취재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법정에서 봤던 거물급 유통업자의 모습 때문인데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아저씨, 뭐 사우나에서 만날 법한 뭐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러니까 길 가다 볼 법한 등산복을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뭐 야구 모자 같은 걸 쓰고 다니고, 뭐 청바지를 그냥 입고 그런 식으로 약간 오히려 신도시 아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오히려 젊어 보이고 싶어하는 평범한 네. 사람들. 이 마약왕이었던 것이라는 게 좀 놀랐던 거고 영화에서 보는 어떤 정장을 차려입거나 뭐 조직원들을 이끌고 다니거나 그런 모습과의 차이가 좀 있어서 이 마약왕들의 세계를 좀 더 들여다보고 이들을 통해서 유통업의 변화를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저만 해도 기자를 하고 있지만은 그 네. 마약을 파는 상단에 있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네. 뭔가 공구상가의 지하에 보면 꽃집으로 위장한데 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꽃만 있고 실제로 문을 하나 더 열어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상상이 되는데 실제로 그 상선에 있는 마약업자를 만났을 때 네. 그런 모습으로 만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뭐 그런 분들의 사는 집에도 갔고 뭐 동네에서도 많이 만났고 뭐 그 사람들의 판결문이나 사건 기록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사실 이게 히로뽕 뭐 필로폰이라고 하죠. 이게 표준 국어 사전에도 있는 히로뽕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 분량이 1kg만 돼도 만 몇천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비밀 공간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는 사업이고 또 여러 사람을 거느리면 오히려 위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소수하고만 같이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평범한 게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지트나 어떤 비밀 창고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만 그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금고를 열고 들어가서 아니면 어떤 위장된 과일 가게 안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오피스텔 하나 빌려놓고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그런 것처럼 기본적인 영화나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통념들과는 많이 달랐던 점이 있었던 것 근데 그 마약 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이야 이제 판결을 받고 아마도 형 네. 확정 후 출소를 했다거나 뭐 중간에 이제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자기 일이 혹시나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전현진 기자를 순순히 아무 데서나 만나줬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어떻게 이렇게 믿고 만난 거죠 그러면? 일단은 이 마약 판매하는 유통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크게 잘못된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마약은 강력 사건으로 우리가 여겨지는데 사람을 죽거나 때리거나 뭐 어떤 성폭행을 한다는가 어떤 직접적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들어보면 우리 중독자들끼리 사고 파는 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는 경제사범에 준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속여서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하필 불법적인 물건이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범죄자들보다는 죄책감의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일종의 영화적인 삶을 살았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리고 이런 마약 유통이라는 것을 하려면 어느 정도 뭔가 어떤 마초적인 남성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하는 사람들,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대문자 E형의 어떤 성격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은 만나서 얘기하는데 거의 주저함이 없었죠. 자기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고
제가 이게 히로뽕 유통의 역사를 소개하는 책의 일부를 소개하려고 한다고 해도 목적을 밝혀도 네, 본인의 자서전을 쓴다는 개념으로 자기의 인생사를 들려주는 사람들이 좀 꽤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칸 더 깊이 인생사를 설명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네네네. 그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를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뭐 다들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범죄도시 3에 보면은 뭐 중국과 일본은 조직에 히로뽕을 유통하는 사건이 모티브가 된 사건을 다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20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히로뽕의 70%를 그 사람을 통해서 유통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인상적이었던 거는 단순 히로뽕 투약자로 87년, 88년에 처음에 이 세계에 발을 들였다가 네. 교도소를 한 번, 두 번씩 더 오가면서 유통되는 양이 늘어났는데 이게 수배를 당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라고 하면서 유통량을 확 늘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뭐 그 사람도 일반적이지 않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게 내가 처벌을 받고 어떤 뭐 사회적으로 뭐 추적을 받고 있거나 수사기관이 나를 노린다면 조심하기 마련인데 이들은 오히려 더 나아가서 이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하고 오히려 유통량을 확 늘리고 그 특별히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금 인생사에 대한 것을 여쭸을 때는 어떤 뭔가 드라마틱한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혹시 생각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살아가다가 단순한 호기심에 예전에 부탄가스나 본드를 불던 불량 학생들이 존재하듯이 그런 것처럼 어떤 호기심에 히로뽕이라는 약에 중독이 되어서 자기가 투약할 약을 찾기 위해 거래에 빠져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표현들을 쓰는데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계속해서 하다 보니 마약왕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서 오히려 그런 평범함이 더 놀라운 지점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 분들 보면은 별칭이 다 있잖아요. 네네. 업계에서 부르는 은어라는 게 있을 것 네네. 같은데 만났던 분들의 별칭은 좀 어땠어요? 별칭 이게 특정 지역에 있는 뭐 어디에 뭐 제가 만난 한 사람은 그분은 뭐 곤지암에 있으셨는데 곤지암 팀에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뭐 어디 인천에 뭐 1번이라 그러고 뭐 그리고 본명이 아니라 가명을 쓰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막 영화에서처럼 뭐 그 소위 말하는 뭐 짱구라는 이름을 별명으로 불리는 분들 뭐 빡빡이 뭐 이런 식의 별명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분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진짜 제일 정점에 올라간 사람들은 실제 그 본명으로서 알려지는 사람들이 많죠. 오히려 별명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짱구가 우리나라 마약 유통업계에 관련된 짱구가 한 3분 정도 있는데 3명이다. 짱구가 3명 있다. 짱구가 3명이어서 상계동 짱구가 있고 뭐 어디 원주에 짱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그러니까 실제 정점에 올라간 사람들은 오히려 더 평범해 보일 수 있다는 점들이 좀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유통에 있어 정점이라는 거는 제조도 하는 겁니까? 이게 제조는 하지 않고요. 제조를 실제로 제가 취재한 내용 중에 어떤 이 정점에 자기가 꼭지점에 올랐다고 자기가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제조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그건 실제 제조를 한 게 아니라 순도가 낮은 그러니까 멍이나 뭐 이 똥술이라고 불리는 이 순도가 낮은 히로뽕을 밀수입을 해왔는데 순도가 낮아서 이걸 어떤 화학 공정을 통해서 순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마약 제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받은 사례들은 있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원료를 구해서 뭐 처음부터 새로운 마약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처벌의 강도가 너무 세고 오히려 해외에서 밀수해서 들여오는 것보다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국내에선 제조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치면 상당수의 마약이 해외에서 수입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수입을 합니까 보통 그분들은? 뭐 여러 방식이 있는데 뭐 소포로 그냥 보내는 방식이 제일 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이 너무 많아지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1kg라고 하면은 14,000명 정도가 투약하는 것으로 실제 투약자들 기준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뭐 10,0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
1kg 정도인데 그 설탕 한 봉지 1kg와 비슷한 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얼마 안 크잖아요. 이것들을 소분해서 뭐 소포를 100개만 보내도 그것들이 적발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밀수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기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통관 과정에서 적발해내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고 네. 뭐 주머니에 그냥 넣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 하고 캐리어에 그냥 넣었다거나 아니면 캐리어에 봉을 분리해서 캐리어 안에 넣었다거나 뭐 몸에 이렇게 뭐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이 묻히고 몸에 들어온다거나. 테이프로 감아서 붙이고 들어온다거나 이게 모든 사람들의 몸을 100% 정확하게 검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들이 훨씬 많다고 아니 근데 합니다. 해외에서 네. 들어오려면 또 해외에서 공인된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네네. 무슨 뭐 텔레그램으로 제조사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는 건 아닐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여러 유통의 단계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한국의 밀수업자들이 해외로 나갔다가 해외에 있는 현지인 생산업자들, 뭐 현지인 마약왕, 뭐 캄보디아의 마약왕과 알게 되어서 뭐 이런 싼 값에 들여오는 일단 1차 밀수업자들이 발생하게 됐고 이들과 아는 한국의 유통업자들이 한국 그 예컨대 뭐 해외 동남아나 이런 곳에서 싼 값에 히로뽕을 들여오는 것이 밀수였다면 요즘에는 이렇게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텔레그램으로 한국으로 바로 판매를 하는 경우들이 존재하고 아 서로 면식이 없어도 예, 면식이 없어도요. 금전 지불은 어떻게 합니까? 뭐 과상화폐를 통하는 방법도 있고 뭐 같습니다. 그냥 뭐 무통장 입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차명 계좌를 이용하니까 추적을 피하는 방법도 있고 뭐 가상화폐 같은 것들이 요즘 20, 30대 마약 유통업자들은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전통적인 일종의 원로들 그 사람들은 사회 부적응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을. 그러니까 핸드폰도 제대로 못 쓴다. 그래서 텔레그램을 통한 거래는 대체로 젊은이들한테 네. 이루어지고 가상화폐나 이런 일종의 IT 기술을 이용한 어떤 범죄의 대금을 수수하는 과정들은 젊은 20, 30대 유통업자들한테 주로 있는 것이라서 지금 현재 조금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국면이라 그 마약 유통의 세대 교체가 예, 이루어지고 예. 있다. 지금 세대 네. 교체가 거의 완료됐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그러면 있거든요. 우리 전현진 기자가 만났던 유통업자의 상당 부분들은 네, 네, 네. 9세대 인물들이겠네요. 지금. 그렇죠. 네. 지금 세대 교체 끝에 있는 사람들이고 뭐 그들은 아직 자기들이 뭐 어느 정도 자기 영역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세대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마약 유통업자들이고 요즘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마약 유통업자들은 서로가 서로 누군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예 몰라요? 네네. 단계마다 다? 그러니까 단계라는 것 자체가 소멸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밀수업자가 바로 내 다음 단계 중간업자한테 판매를 하고 일종의 거래처 개념인 거죠. 이게 하청 총판이 주듯이. 네. 총판이 밑에 뭐 어느 쪽에 뭐 센터에 보내면 그 센터에서 전국적으로 마트에 팔고 그 마트에서 뭐 이런 식의 유통 구조가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해외에 있는 업자가 바로 소비자한테 바로 판매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중간 단계가 사라졌고 이 단계를 거치면서 서로 직접 만나서 얼굴을 대면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이라는 기술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제가 마지막 단계에서 애를 먹은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시대에 새로운 마약 유통업자들을 만나려고 많은 시도를 했는데 뭐 몇 분 만나긴 했지만 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누가 어디에 있고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변호사의 말로는 예전에는 유학생들이 과거에도 마약을 몰래 가져와서 자기들이 파티를 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즘은 판매를 할 용도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내가 마약을 팔고 싶어도 유통업자를 모르면 판매를 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텔레그램이라는 기술이 생겨서 누구나 나한테 마약이 있으면 판매할 수 있고 내가 마약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와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거래 플랫폼이 생겨버리게 된 것이죠. 뭐 그런 얘기 들으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있습니다. 유통할 수 있는 그 대상이나 범위는 훨씬 더 넓어졌는데 네네네, 맞습니다. 오히려 그 뭔가 독점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네네네. 그리고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 춘추 전국 시대 같다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지금 어떻게 보면 뽕의 계보라는 책의 여러 가지 마약 유통의 역사를 다룬 부분들을 우리 팩트 스토리와 같이 이제 협업을 통해서 도출을 했다는 건데 네. 어떤 계기로 이 책을 출간하기에 이르신 겁니까, 고나무 대표님? 참고로 아까 덧붙여서 우리 네. 전 기자, 전 작가님
기자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열심히 해외 출판 마케팅을 제가 뛰고 있는데요. 영문 소개 자료를 제가 직접 썼는데 이 제목이 아까 이 재미있는 포인트 추가 말씀인데 네. 텔레그램 드러킹을 잡았습니다. 뽕의 계보를 직역하면 쥐니알러지라는 어려운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요. 네. 그게 아니고 우리 전 기자가 이 취재한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챕터, 아까 텔레그램 말씀을 하셔서 우리 구 기자님께서 이 히로뽕 유통을 혁신한 어폐가 있습니다만 신세대 혁신가가 다름 아닌 이 챕터가 있습니다. 정말 강추드리는. 그래서 영문 소개 자료 제목은 텔레그램 드러킹입니다. 근데 그 텔레그램 드러킹이라는 건 아까 그 전술한 대로 실제로 과거에 독점했던 마약 왕이 있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누구나 킹이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는. 그러한 유통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한 누군가가 있습니다. 전 그래요? 기자가 만난. 아니, 그런 분을 만났으면 주로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 사람 만났을 때? 신상을 좀 말씀해 주시면요. 뭐 이 히로뽕 유통을 세 단계로 나눠 보면은 과거에 한국에서 만들어서 일본으로 밀수출하던 업자들을 1세대라고 보면 한국 내에 유통하던 이들이 2세대가 되는 것이고 텔레그램이라는 것에 등장해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판매하던 이들을 3세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구별이 있는 거냐 제가 스스로 구분을 해 놓은 것인데 방금 말씀해 주신 이 텔레그램의 혁신가, 텔레그램 히로뽕 비즈니스의 혁신가라고 하는 이 별명 로뽕이라는 아이디가 로뽕이라는 아이디. 로뽕이요? 히로뽕이라는 말에 로뽕. 로뽕이라는 네. 아이디를 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2.5세대가 되는 것이죠. 원래 2세대에 걸쳐 있다가 2세대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통하는 히로뽕을 투약하면서 살아오다가 텔레그램이라는 기술이 2010년대 중반에 발생하고 그것을 통해서 히로뽕 판매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보고 저걸 사용하면 잡히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텔레그램을 통한 일종의 유통이나 마케팅 기법을 확립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를 받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단계를 거치다 보니 소개를 받아서 두세 차례 인터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로켓 배송처럼 주문이 들어오면 빠르게 10초 안에 숨겨놓은 위치를 알려준다. 장사 철학, 정량 지키기. 리뷰를 하면 10g을 사면 10g을 보너스로 준다는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으로 판매하는 것이 지금은 마약을 거래하는 나름 믿을 수 있는 물론 사기가 존재하지만 네. 나름 믿을 수 있는 거래의 장터가 되게 만든 어떤 일종의 이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한 사람이라고 제가 보아서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로뽕이라는 사람의 인적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얘는 남성이고 네. 그리고 나이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80년생이었던 그러면 40대 초반인 거고.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범죄 전력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 지방에 있는 한 농고를 다니다가 학업엔 큰 관심이 없어서 문신업자가 되었는데 문신을 하다 보니 여러 유흥업소나 조직폭력배들을 알게 되었고 그들 통해서 히로뽕이라는 것을 접하게 돼서 일종의 처음에 단순 투약자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약을 다루는 이들과 알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약을 알선해주기가 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한테 소개해주게 됐고 네. 자기도 판매를 할 수 있었지만 직접 전문적으로 판매를 한 것은 아니고 소개를 해준다거나 그러다 보니 교도소를 몇 번 오갔고 네. 교도소를 오가면서 새로운 나에게 물건을 싸게 공급해줄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가 물건을 팔 사람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인맥이 넓어졌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뽕이라는 인물이 생각한 것은 알선이나 판매나 같은데 내가 왜 알선만 하고 돈은 벌지도 못하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본격적으로 판매를 해야겠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계속 교도소를 오가는 것은 좋지 않으니 그래도 하지 말까라는 고민을 하던 중에 텔레그램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해킹 프로그램이나 어떤 검색어를 써야 내가 올린 홍보 글이 상단에 노출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된 것이죠. 그 트래픽을 올린다는 거는 어떤 개념이에요? 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예컨대 구글 검색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 사이트들이 검색 상단에 노출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 검색어를 쳤을 때 예를 들면서 히로뽕이나 히로뽕을 상징하는 은어, 아이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검색어를 쳤을 때 내가 쓴 홍보글이 최상단에 노출되려면 일종의 트래픽이 존재해야 되고 네.
그런 어떤 검색어를 넣어야지 검색 상단에 노출되는지를 연구했다는 것이죠. 그런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일종의 뭐 당시 이런 IT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홍보에 활용을 했던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텔레그램 드러킹이 된 다음에 네. 실제로 수익이 많아졌습니까? 뭐 꽤 많은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뭐 본인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판매했는데 이 롯봉이는 과도기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유통하는 거물로부터 이 히로뽕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중간 판매 역할을 하게 된 것인데, 그렇게 해도 뭐 하루에 수천만 원씩 버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수천만 원씩 벌거나 뭐 적게 벌 때도 수백만 원씩 벌기도 하는데, 그런 강도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하루에 4-5시간만 자면서 매일 판매에 열중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인도 일종의 뭐 히로뽕을 투약해온 마약 중독자였는데, 이 판매하는 그 과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을 끊었다고 하죠. 야, 그 그러니까- 금단현상이 그렇게 심하다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네. 보면 본인이 투약하는 건 끊었다는 거네요. 이 롯봉이 본인이 하는 말은, 돈이 있는 사람은 마약을 접하면 폐가 망신하는데 그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벌면 오히려 약을 끊는다는 말,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다고. 그 이유가 뭐냐니까 오히려 돈에 중독되는 거다. 네. 그래서 일주일에 얼마 정도 이렇게 일주일에 얼마 정도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대형 백화점들 명품관을 다니면서 돈을 쓰는 것에서 오히려 쾌감을 느끼고. 아, 그 마약을 할 때의 짜릿함보다 네. 그 돈을 벌어서 쓰는 네. 쾌감을 더 그 컸기 얘기 하더라고요. 때문에 이거는 돈으로 명품관에 가서 마네킹에 걸려 있는 것을 가격표를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사면 그 쾌감을 말도 못 할 수 없다. 네. 매일 백화점에서 선물 세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서 먹고, 뭐 소고기집, 강남의 유명 소고기집에서 매일 점심 저녁을 먹고, 뭐 그런 것에서 오는 쾌감이 오히려 마약을 투약하는 그것보다 훨씬 네.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끊을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뽕보다 더한 돈의 맛. 뭐 이러지 않을까. 저도 굉장히 강렬한 챕터였습니다. 아니 저도 보니까 그 마약을 다룬 영화나 사실 드라마들이 좀 있잖아요. 최근에도 뭐 MBC에서도 보면은 네. 형사를 마약을 중독을 네, 시켜가지고 네.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나오는데 그 역시 저도 시가모 TV였어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네. 그 마약의 끝이라는 게 영화가 보면 대체로 비참한 말루가 많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그 같아요. 이제 영화와 같은 것들을 아마도 계획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그 텔레그램 드러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요한 챕터가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영화를 한다면 좀 어떤 부분들이 기존의 그런 그 스토리들과 차별점이 될 수 있을까요? 아까 자연스럽게 전 기자의 논픽션에 대한 얘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책의 포인트는 저와 전 기자와 전 작가와 제가 기획 단계부터 고민했던 부분은 역시 스토리가 되는 논픽션, 스토리가 되는 팩트가 될 때의 차별점은 어디서 오는가? 역시 그것은 디테일과 사람에 집중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정책 제시형, 예를 들어 경향신문이나 우리 기성 언론의 정책 제시형 기획 기사와의 기사에서는, 차이점, 네. 큰 차이점이 있다면 디테일과 사람이 집중한다는 것일 것 같고요. 디테일과 사람의 거의 탐사 보도의 성실함과 취재력을 가지고 정 기자님 워낙 취재를 잘 하시니까 관점이 다른 취재를 했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책의 포인트가 영상화된다면, 그리고 영상화된다면이 아니고 사실은 매우 목적의식적으로 네. 영상화되는 걸 목표로 하고 취재하고 구성해서 글쓰기도 그렇게 우리가 목적의식적으로 썼고요. 대표적인 챕터가 아까 말씀드린 텔레그램이라는 새로운 우리 IT 플랫폼을 이용해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유통왕이 된 그분의 서사를 포함해서 다양한 우리 히로뽕의 유통의 역사를 다룬 유통 왕들의 휴먼 스토리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모든 챕터들이 25개인데요. 거의 모든 챕터가 설명형의 서술이라기보다는 개별 챕터가 모두 사람의 포인트를 맞춘 서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서술이 아닌 서사이고요. 지어낸 것은 없는데 네. 다만 우리 밀도 깊은 그 팩트를 사람이 집중해서 썼다. 네. 역시 강추드리는 챕터는 이제 롯봉이 챕터, 그리고 이 모든 히로뽕의 역사의 시발점이 되는, 예를 들어 이런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히로뽕이 범죄를 되게 이제 쉽게 너무 많이 뉴스를 통해 맞아요. 접하다 보니까 네. 이런 질문을, 우리 생각의 사각지대 같은 것인데 가만히 있자. 대한민국 역사상 첫 히로뽕 사범은 누구였지? 아. 알고 계신가요, 부자님?
전혀 모르겠는데요. 제 예. 책에 있습니다. 저희 책에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1호 사범 네. 이야기, 또 롯봉이 같은 너무나 강렬한 혁신가, 뭐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혁신가의 이야기, 이런 휴먼 스토리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역시 저희 영상화 포인트고요. 네. 실제로 지금 한 영상 제작사 2곳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휴먼 스토리라는 것이 결국에 기존의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서 마약 소재로 등장했던 실화 모티브 영화나 드라마의 이 배경들을 보면 결국에 실존 인물들을 모티브로 했던 것들이 많고요. 대표적인 게 나르코스일 것 같고, 흥행이종을 좀 이렇게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송강호 배우님이 나온 마약왕 맞아요. 같은 네. 영화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영화도 영화인데 영화 또는 다큐 두 장르로 고민하고 있고 네. 논의 중입니다. 결국은 팩트 스토리라는 회사 자체가 물론 아까 웹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많이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논픽션을 기반으로 해서 뭐 드라마와 영화를 준비하는 이런 회사이기도 할 텐데, 그 기자 업무를 좀 하셨으니까요. 기자 업무가 이런 논픽션 창작자로서 일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포인트들은 어떤 걸까요? 네, 역시 뭐니 해도 우리 민간 취재를 업으로 삼는 민간인 중에 공무원 말고 경찰 공무원이잖아요. 민간인 중에 기자들이 취재는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저도 지난 13년의 기자 활동 도움이 됐고요. 이 책을 같이 기획자로서, 물론 저는 지금은 작가도 아니고 기자도 아니고, 저는 명확히 이 스토리 기획사의 뭐 영세 자영업자, 경영자입니다. 사장, 정확하게는. 경영자, 네. 제작자입니다. 네. 사장이나 사업가란 단어는 좀 제가 좀 너무 부담스럽고, 제작자인데 스토리 제작자이기 때문에 특히 팩트를 많이 활용한 픽션이라는 현재 팩트 스토리의 웹소설 기획사라는 컨셉에 확실히 저희 경험과 지금 기자의 경험을 넘어서 네. 아직까지도 제가 협업하고 있는 여러 언론사와의 협업, 정 기자님을 포함한 전현직 기자와의 협업들이 확실히 도움이 되고요. 뭐니 해도 기자의 취재 스킬만큼은 다른 비슷한 일을 하는 뭐 여러 직역들이 이제 가끔 있는데 가장 취재를 잘하는 건 맞는 네. 것 같습니다. 가장 본인 경험을 제가 좀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과거에 이제 이런 일에 입문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지존파 사건 때 물론 모티브가 되는 취재 내용을 이렇게 전달한 적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팩트 스토리라는 회사 사업을 고민하게 된 계기에 대한 질문이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기자를 한 13년쯤 되던 시점에 하던 그 시점에 저는 한겨레 신문 기자였고요. 언론사는 한겨레만 다녔습니다. 결정적 계기가 된 저의 취재 경험은 지존파 사건이라는 90년대 후반에 연속 살인, 네. 무차별 범죄이죠. 참혹하게 여러 이 서민들을 납치해서 이유 없이 살해했던 그러한 잔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좀 예전 사건이긴 합니다만, 이미 제가 취재를 했던 2010년대 초반에 널리 알려진 사건인데, 저는 이 널리 알려진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차별화돼서 전달하는 앵글이 없을까를 좀 고민해봤고요. 저의 앵글에 맞춰서 납치됐다 풀려난 생존자 여성의 사람들. 네. 심층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 그분의 삶을 좀 재구성한 방식의 기획 기사, 스토리형 기사를 좀 미국식으로 흉내를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영화사 네 군데서 연락이 와서 네. 그 자체를 수익화하진 못했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그분 영화사에 그 저희 취재원을 연결시키 드리는 수준에서 그 협업을 마무리하긴 했지만, 그 취재와 보도의 경험은 되게 중요한 경험이었고, 언론사가 가진 자산이라는 건 결국 취재력과 취재 네트워크인데, 이게 상업 스토리 시장에서 가치를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좀 미세하지만 간접적으로 확인된 경험이었고요. 그래서 기자였다가 논픽션 작가였다가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라는 책이 저희 작가로서의 마지막 작품이고요. 네. 드라마 원작 논픽션.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작가를 마지막으로 팩트를 활용한 스토리 사업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러한 식으로 문제의식을 확장하고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자가 뭐 웹소설을 쓰고 이 논픽션을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예를 들면 그런 일종의 작가군들이 있잖아요. 그런 팩트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작가군들에게 기자적 관점에서 어떤 내용물을 제공합니까? 저희 팩트 스토리의 핵심 비즈니스는 지금 현재는 2024년 현재는 남성향 직업 소재 현대 판타지 웹소설입니다. 저희 웹소설 작가님은 철저히 프로페셔널한 웹소설 작가님이고요. 질문하신 대로 저를 포함한 팩트 스토리의 독특한 취재력을 어떤 식으로 제공하냐면, 사례를 들어 저희 팩트 스토리 소재인 검찰 수사관 웹소설의 경우에는 저희가 현직 웹소설 검찰 수사관님을 아예 공저로 모실 수도 있고, 그분 작가님과 그 두 분의 인터뷰를 저희가 주선을 합니다. 즉
픽션을 더 풍성하고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검찰 수사관이란 직역을 가진 실제 실존 모델과 인터뷰 섭외 네. 또 그 직업에 대한 간략한 취재 리포트를 작가님께 제공하고요. 그러면 그 픽션 작가님은 그 리포트를 보고 또 공적인 저널리즘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팩트가 이 웹소설을 풍성하고 재밌게 만든다고 판단을 하실 경우에 웹소설에 활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현실의 리포트를 제공하는 웹소설 웹툰 제작사가 네. 대한민국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모두 이제 실화 범죄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이제 구성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의 좋은 단면보다는 어두운 단면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한국 사회 자화상 역할도 하는 건데 그 고나무 대표님 보시기에 그 범죄 스토리를 특히 이제 많이 접하시다 보니까 그 달라진 양상들이 최근에 좀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정 기자님은 곧 저와는 좀 다른 결의 답을 드릴 텐데 저는 현재 웹소설 웹툰 제작자로서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 결국 직접적으로 경찰이나 혹은 범죄자를 직접 취재하는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스토리 제작자로서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 웹소설 웹툰 시장의 어떠한 미묘한 현실을 반영한 미묘한 어떠한 세태라면 그 사적 제재를 소재로 한 웹소설 웹툰이 대단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적 제재. 사적 제재 네. 린치죠. 즉 네. 대한민국은 근대 사법 체계를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대신에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은 검찰과 법원이라는 그렇죠. 국가 네. 기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웹소설 웹툰 중에 뭐 국민 사형 투표처럼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그런 웹툰이 보여주는 어떤 사례처럼 우리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대중들이 소비하고 있는 인기를 끌었던 범죄 스릴러 웹소설 웹툰 중에 특이하게도 최근 몇 년 동안에 사적 제재, 즉 경찰이나 법원이 아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직접 복수하는 사적 복수물이 늘고 있습니다. 네. 이걸 그냥 뭐 그래 스낵컬처의 한 트렌드로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기자라는 직업을 통해 공동체를 고민한 경험이 있던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대중 스토리가 많아진 지금 이 배경에는 이 대중들이 그것이 그 대중들의 태도가 옳다는 말은 아니지만 네. 지금 현재 한국의 사법 시스템에 한 대중의 불신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네. 일단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얼핏 기억나는 게 SBS 드라마 모범택시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작품이죠. 시리즈물로 나오는데 그게 맞습니다. 사실 사적 복수잖아요. 가장 예. 대표적인 어떤 좋은 작품이죠. 네. 인기를 끌었던. 네. 뭔가 정의 구현이라는 목표 의식을 향해 달려가긴 하지만 네.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서 구제받지 못하는 복수들을 약자들을 위해서 대신해주는 컨셉인데 맞습니다. 결국은 국민들 자체가 이제 그런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 우리 뭐 전현진 기자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청에 출입하고 있지만 네. 그런 불신이 있는 풍조들이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그럼 확실히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벌이 약하다라는 목소리들은 네. 계속 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보면 경찰판 최혜병 사건이라고 해서 그 세관에서 이제 마약을 밀수하는 과정에 혹시 공무원들이 관여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네, 예. 우리 뽕의 계보라는 책에도 네. 혹시 그런 유사한 내용을 다룬 챕터가 좀 있습니까? 이게 저희 책에 그 세관 마약 개입 의혹 뭐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챕터가 있고 제가 그 취재했던 것은 그 세관을 통해서 마약을 들여왔던 그러니까 세관을 무사 통과해서 국내 마약을 유통했던 유통 조직의 한 그 일종의 뭐라 그래 운송책이라고 그러죠. 운반책. 네. 이 어떤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는데 그 뭐 그런 것들을 취재하면서 이 세관 마약 의혹에 대해서도 뭐 깊이 취재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해외에 수입을 할 때는 우편으로도 붙이고 네. 인편에도 보내고 그게 결국은 생각을 해보면 네. 그 세관을 거치지 않고는 마약이라는 게 들어올 수 없는 구조잖아요. 뭐 네, 밀수를 그렇죠. 하지 않는 이상 네네네. 밀수라는 것도 그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예, 거고 예. 그러면은 공모 가능성을 의심하는 게 네. 헛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이게 그 뭐 저도 여러 마약 유통업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이 세관원을 매수해서 마약을 유통하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질문들을 여러 유통업자들을 해보면 과거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요즘에는 뭐 세관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을 매수한다고 해서 그게 네. 무사하게 통과하는 게 가능하겠냐라는 일단 의구심들을 제시했고 또 하나는 이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뭐하러 오히려 공작을 당할 수도 있고 오히려 위험을 무릅쓸
오히려 매수를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는데 뭐하러 매수를 하냐라고 의구심을 표하는 마약 유통업자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아니 왜냐면은 영화 같은데 보면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박스에 예, 예, 세관이 결국 그걸 봐주다가 예. 결국 공모하다가 주범이 되는 경우들을 네네네. 많이 접하게 범죄와의 되잖아요. 전쟁. 네, 그러니까. 네. 네. 그게 80년대, 90년대에는 그런 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의 직을 걸 수 있을 정도의 대가를 어느 정도 줘야 될지에 대한 뭐 이 마약 유통 업계에 뭐 어떤 공유되어 있는 어떤 가격 같은 게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뭐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들이 나와야지 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우선은 이 사건을 깊이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뭐 결국에는 마약을 몸에 테이프 같은 걸 부착해서 국내로 들어온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세관원이 도와줬다라고 진술한 것에서 일단 시작이 맞아요. 되고 네. 있는데 일단은 마약 수사를 오래 한 수사관들은 일단 마약을 통해 붙잡힌 이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이게 내가 수사에 공적으로 쓰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뭐 전부 거짓이든 일부 진실이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진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마 이것들에 대해서 경찰에서도 많이 고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네. 우선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은 현재 이 이슈가 너무 정치적인 쟁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여러 이 수사기관에서도 말을 하기 조심스러워하는 의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뭔가 모든 이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 좀 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마약 유통에 대한 책을 쓰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을 보게 되었는데 네. 저도 뭐 그 당사자들하고 인터뷰들을 해보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요. 아니 꼬리에 무는 질문 제가 친구가 변호사가 이제 마약성을 변호한 적이 있어 들었던 네. 얘기인데 굉장히 이렇게 유명 대학을 졸업한 분들이었는데 남녀였고 피의자가 그 집에서 나중에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해외 밀수하는 여러 가지 위험 부담 같은 걸 생각하면 네. 국내에서 제조를 해서 유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일본을 수출했다 그랬잖아요. 네, 예. 국내 제조 사범이 없는 이유는 법이 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 위험 부담하는 것이 밀수보다 리스크 테이크가 적기 때문인 겁니까? 밀수가 훨씬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그렇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소수의 마약을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인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약을 한 지 얼마 안 됐다거나 아니면은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고 만들어서 팔면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출발하는 것일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진 않지만 형량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제조는 네, 훨씬 제조와 더 크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마약 유통을 오래 한 사람들은 재판에서 한 게 바보도 아니고 누가 만드냐는 식으로까지 증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뭐 여러 계층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마약을 접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뽕의 계보 아까 영화화를 준비한다고 하셨고 드라마화나 국내에도 이제 논픽션이 이렇게 그 영상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드라마 나라라 개촌용이라든가 영화 밀정 그리고 뭐 남산의 부장들 공작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이런 것도 SBS 드라마가 됐는데 그 이런 시도들이 지금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인 거죠. 과거보다 확실히 늘고 있습니다. 팩트 스토리는 드라마 제작사는 아니고요. 웹소설 웹툰이 저희 본업이긴 합니다만 저희 회사 컨셉은 영상화 가능한 웹소설 웹툰을 만든다라는 것이 회사의 컨셉, 차별화된 컨셉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6년 됐고요. 6년 전에 비해서도 확실히 특히 드라마 영화 시장에서는 더 많은 창작자나 PD들, 제작사들이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고자 하는 것들이 실제 시장 분석 결과로 나오고 있고요. 국가 통계는 없습니다. 참고로 영화는 국가 통계가 있지만 드라마는 국가 통계가 없거든요. 저희 팩트 스토리 자체 조사를 해보니 2023년에 OTT와 지상파 등에서 개봉됐던 100편 정도의 상업 드라마 네. 중에 대략 실화 모티브가 한 20%에서 25% 정도로 큰 비중이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김남길, 진성규 배우 같은 어떻게 보면 배우들도 등장을 했고 그리고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님하고 함께 협업을 했는데 그때 작업했던 것도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좀 있을까요? 그럼요. 저의 인생을 바꾼 작업이었고요.
차례대로 저희 인생의 흐름 중요한 변곡점은 기자를 하다가 논픽션 작가를 하다가 네. 그조차 접고 이제 실화 모티브 사업을 하다가 지금 이제 웹소설로 한 번 더 피벗을 한 셈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의 인생에서 너무나 작가로서 난 개인으로서 중요한 작품이었고 공저라는 그 의미는 제가 논픽션 작가로서 취재와 집필을 했고 권일용 교수님은 취재원의 역할 그리고 감수자와 공동 기획자의 역할을 네. 하셨습니다. 그렇게 호흡을 맞췄고 음. 마치 이것은 제가 레퍼런스로 삼았던 교과서처럼 여러 번 읽었던 미국의 유명한 프로파일러 존 더글러스의 논픽션인 마인드 헌터 또 논픽션 작가 공저였거든요. 그러한 협업 과정도 한번 흉내를 내서 제가 레퍼런스 삼아 작업을 해봤습니다. 너무 중요한 작품이고 이 드라마틱한 논픽션을 한국 기자들이 많이 쓰지 않는 시점이었습니다. 6년, 7년 전에는. 네. 근데 미국 제가 많이 읽고 배움을 얻었던 미국식의 논픽션 같은 걸 써보고 또 그것이 그 좋은 메시지를 유지한 채로 드라마화 개혁을 맺어 드라마 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썼는데 다행히 제작으로 이어져서 너무 기쁜 일이고요. 특히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기자로 지낼 때 이제 실존 인물들 만나는 건데 배우들에게 그런 뭐 예를 들면은 소통하는 과정에서 좀 기자 생활 때 못 해봤던 경험 같은 건 혹시 없으셨어요? 제가 그 배우님들은 딱 한 번밖에 못 뵀고요. 저는 드라마 각본 회의까지는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만 네. 캐스팅 단계 이후 즉 캐스팅과 촬영 단계에서는 사실은 저는 뭐 응원하는 입장이었고 네. 다만 원작 기반한 실화 드라마였기에 드라마 각본 회의까지는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이제 캐스팅 전이에요. 네. 드라마 제작 단계상. 그래서 질문 주신 게 혹시 배우님들과 그렇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라면 예. 제가 그 농담으로 주변에서 진성규 배우님과 닮아서 혹시 캐스팅이 된 거 아니냐는 그런 농담을 네. 자꾸 주시는데 진성규 배우님 뵈니까 저보다 한 27배 정도 잘생기셨고요. 네. 피부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댓글은 절대 다지 마시고 네, 실제로 두 분 아주 너무나 강렬한 인상을 가진 김남길 배우님 그 드라마 대본회의 때 딱 한 번 뵀고요. 김남길 배우님 너무 유쾌한 분이었고 네. 한국의 주성치라는 그런 표현을 본인의 목표로 하셨던 것처럼 유쾌한 분이었고 진성규 배우님은 매우 진중하고 되게 인간적인 그런 매력이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결국은 돈벌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 건데 네. 이런 상업화 과정이라는 게 당장 이제 기자 입장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전업을 했을까 여러 가지 동기 중에 하나가 이게 돈벌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이제 출간한 OTT라든가 여러 가지 드라마 사업의 20%가 논픽션이라고 한다면은 이걸 통해서 창출할 수 있는 수익 규모가 어떨까? 시장은 얼마큼일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시장 일단은 드라마 영화 시장 전체를 지금 대략 추산하면 뭐 3.5조 안팎 정도로 봅니다. 드라마만 그렇고요. 3조에서 3.5조 정도 시장이라고 보고 저희 팩트스토리 시장 조사에 따르면 상업 드라마는 한 100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는 6천억 시장이고요. 합치면 4조 정도 되죠. 말씀드린 대로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은 드라마가 대략 저희 분석에 따르면 20%에서 25%, 영화는 약간 더 높습니다. 네. 더 높은데 그 말을 아주 산술적으로 따지면 3조 원 중에 뭐 25%가 실화 모티브에서 온다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러면 그것이 이 취재와 팩트의 고유한 시장 가치가 그대로 그 액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아니고 이 팩트와 리서치라는 것은 분명히 재밌는 스토리라는 본질에 복무해야 되고 그 단단하게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 속에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시장 가치를 갖는 것이고요. 뭐 아쉬운 얘기지만 아무리 멋진 단독 팩트이지만 그것이 상업 스토리 시장 안에서는 그 팩트만이 가진 고유한 시장 가격을 물으신다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저는 지금 웹소설 웹툰 제작사 입장에서 다시 답을 추가로 드리면 웹소설 웹툰 중에 또 실화 전체 중에 대단히 많은 편수가 실제로 1년에 공개됩니다. 그중에 대략 그 웹소설 웹툰은 실화 기반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웹소설 웹툰은 훨씬 낮은 연령대가 소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연에서 이런 비유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기자 출신이고 원래는 논픽션을 하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지금 오히려 판타지 웹소설이 주된 사업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피벗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웹소설 웹툰 독자들을 저는 이렇게 좀 보는데요. 밀도 높은
논픽션을 음식으로 제공하면 뱉어버립니다. 즉 고구마 100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고구마는 안 먹고요. 고구마 라떼까지 마십니다. 즉 철저히 회빙환이라는 혹은 어떤 대중 스토리 코드 속에 녹아 들어간 팩트까지는 소비를 하지만 예를 들어 뽕해가 고비가 계보 같은 밀도 높은 논픽션까지는 아직 소비하지 않는 시장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모티브를 얻은 웹소설 판타지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대략 한 10%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두 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외연을 넓히는 작업을 할 텐데 그 말씀 들어보면 결국은 글쓰기라는 게 논픽션이라는 게 대중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뽕의 계보라는 책을 이제 계획을 하신 것도 그런 코드를 감안한 취지였던 거죠. 네네네.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고 싶다는 욕망이 없다고는 할 수 없었죠. 네. 그럼 향후에 이제 다음 책도 또 구상을 좀 하셔야 될 텐데 네. 주제는 또 크게 생각한 게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거라기보다 저는 좀 지금 현재 경찰청 출입 기자로 일하고도 있고 범죄라는 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한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범죄 관련 취재를 해보셨겠지만 이 뉴스에서 다루는 것을 떠나서 한 사람의 개인이 범죄를 겪었을 때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범죄란 무엇인지, 범죄라는 게 이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는 논픽션 같은 것들을 계속 꾸준히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회사 일을 열심히 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꿈을 키워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본 거에 따르면은 사실은 논픽션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주제가 범죄이기 때문에 네네. 여성들이 범죄에 대한 방어적 개념을 갖기 위해서 네. 그 논픽션을 읽는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네. 실제로 그런 코드들이 좀 있습니까? 뭐 그런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깊이 내공을 쌓지 못해서 그런 게 뭐 고민을 안 해보진 못했지만 이 범죄에 대해서 읽는 것이 단순히 범죄를 자극적으로 소비하는 것만은 아니고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하는 그 범죄나 뭐 어떤 잔혹한 범죄들을 다루는 것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거나 나의 삶에 대해 어떤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어떠한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 효과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작업들이 철저히 자극적이고 재미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스토리 창작 시장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그 힘이 바로 논픽션에서 나온다라는 점을 여실히 느끼는 계기가 됐는데요. 고나무 대표님 오늘 출연했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그 업자니까 이 말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협업 이 책은 네. 다름 아닌 고나무 개인과 전현진 개인의 협업이 아니고요. 팩트스토리 법인과 경향신문 법인 간의 법인 간 네. 협업이었다. 그래서 우리 경향신문사 사장님 그리고 허락을 해주신 이용규 부장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네. 싶었고 경향신문이 또 이 책의 수익과 미래 수익도 같이 나누는 그런 매우 네. 미래지향적인 협업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업무는 작가도 아니고 저는 기자도 아니고요. 창작이 저희 일이 아니라 창작자를 잘 파는 게 제 일입니다. 그래서 전현진 작가 기자님을 멋지게 잘 파는 게 제 일이고 앞으로 당분간의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재미삼아 농반 진반으로 여쭤보는 건데 네. 솔직히 지금 기자를 하다가 밖에 나가서 이런 창작자로서 이름을 날리는 분들의 상당수를 보면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기자 생활할 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규준적인 모범 코스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코스와 약간 외곽에 계셨던 분들이 네. 오히려 스토리 창작자로서 훨씬 더 힘을 발휘한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런 네. 이유가 좀 있다고 느낍니까? 뭐 정경사 뭐 이런 코스를 그런 것들을 그 사실 굳이 얘기하면 규준적인 우리가 흔히들 일간지에서 얘기하는 뭐 이제 정치부 코스들이 있잖아요. 같다고. 예, 그런 네. 코스들과 외곽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훨씬 더 대중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글쓰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네네.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이게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뭐 그런 신문사, 언론 기존에 있는 기성 미디어들은 이 상정하고 있는 독자들이 일반 대중 독자와 좀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우선적으로 드는 것 같고 저희들이 다른 여러 정치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매니아 그것들 소비하는 시장이 정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대중들은 사실 관심이 없어하는 주제를 특정 사람들이 열광하는 예를 들면 뭐 검찰총장이 누군지 모르는 여러 대중들이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을
언론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서들은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뉴스 중에 하나로 다뤄지니까 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 그렇다고 꼭 외부로 돌고 싶다는 말은 아니고 저도 회사의 주요 포스트를 경찰청 봐 있으면 핵심 중에 핵심 아닌가요?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는 예. 핵심에 나아가도록 회사 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팩트스토리 고나무 대표 그리고 경향신문 전현 기자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 다 몰입감이 있는 그런 그 글쓰기를 통해서 혹은 제작을 통해서 관객들과 독자들을 즐겁게 해주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는 월요일 오후 4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팟빵에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